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12월의 어느 아침, 한순덕은 새벽 첫 차를 타고 부대 앞에 도착합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하늘 아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매섭게 때리죠. 손에 든 비닐봉지 안에는 보온병 하나, 귤 몇 개, 그리고 손주 강도윤에게 입히려던 낡은 목도리가 들어 있습니다. 목도리는 한순덕이 밤새 손수 떴던 것인데 실이 모자라 중간중간 색이 다르지만 그래도 따뜻할 거라 믿었어요. 한순덕은 버스에서 내리며 발이 시려서 몇 번 동동 굴렀는데 그때마다 비닐봉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위병소 앞은 냉기가 가득했어요. 초소 조명이 새벽 안개를 비추는데 그 빛이 오히려 더 서늘하게 느껴지죠. 한순덕은 숨을 가다듬고 위병소로 다가갑니다. 유리창 너머로 헌병 2명이 보였는데 한 명은 휴대전화를 보고 있고 한 명은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한순덕은 유리를 톡톡 두드리며 강도윤 면회 왔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헌병은 고개도 들지 않고 서류를 넘기며 예약 없으면 불가라고 잘라 말해요. 한순덕은 주머니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며 3대 독자 손주라 얼굴만 한 번만요라고 애원합니다. 헌병은 주민등록증을 손끝으로 집어 마치 더러운 물건이라도 만지듯 던지듯 밀어내요. 할머니, 여기 동네 사랑방 아닙니다. 옆에 있던 병사 하나가 킥킥 웃으며 거들죠. 요즘 누가 면회 오냐? 다 문제 있는 집이지. 그 말에 한순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문제 있는 집이라니 강도윤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순덕은 순간 귀가 멍해지고 목 끝까지 뜨거운 게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참아요. 여기서 울면 더 조롱당할 걸 알거든요. 그런데 그때 위병소 안쪽에서 누군가 일부러 크게 말해요. 아, 그애 요즘 말이 많던데. 할머니가 오셨대? 헛웃음이 터지고 누군가는 강도윤 집안이 별나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 말은 사실 확인도 없는 조롱인데 사람들은 진짜인 양 즐기죠. 한순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가 날 것 같을 정도로 세게 깨물었는데 그래야 소리를 지르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한순덕은 사람들 시선이 자기 몸을 훑고 지나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허름한 손바지, 손등에 갈라진 상처, 촌스러운 비닐봉지. 마치 가난이 죄라는 듯 그들은 한순덕을 바라봐요. 한순덕은 자신의 옷깃을 여미며 고개를 들려 했지만 시선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고개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순덕이 다시 한번 제 발을 꺼내려는 순간 헌병은 비닐봉지를 발로 툭 차버립니다. 귤이 바닥에 굴러 떨어지고 보온병이 넘어져 물이 질퍽하게 퍼지죠. 한순덕이 밤새 끓인 따뜻한 물이 시멘트 바닥에 스며들면서 김이 피어올랐어요. 헌병은 말해요. 정리하고 가십시오. 민원 넣을 거면 넣고. 그 말투가 너무 태연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더 크게 웃어요. 한순덕은 무릎을 꿇고 쏟아진 물을 닦으려 합니다. 손이 떨려서 귤이 자꾸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요. 한순덕은 귤을 주우면서 생각했어요. 이 귤은 강도윤이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과일이었다고. 감기 걸렸을 때 한순덕이 까서 입에 넣어주면 강도윤은 씨를 뱉으며 웃었다고. 그 기억이 떠오르니 눈물이 차올랐지만 한순덕은 고개를 숙인 채 참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한순덕의 소매를 아주 살짝 잡아당깁니다. 전투복 소매에 팔꿈치가 까진 병사였어요. 병사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해요. 할머니, 이거 지금 보셔야 합니다. 병사는 손바닥에 접어 쥔 쪽지를 건네고 재빨리 사라져요. 한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칩니다. 안에는 짧은 문장과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강도윤 얼굴이 붓고 터져서 누가 봐도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눈가에 피멍, 입술이 갈라진 흔적, 턱 아래 낯선 자국이 선명하죠. 한순덕은 사진을 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숨이 막히고 심장이 쿵쿵 뛰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입가에는 마른 피가 묻어 있었어요. 한순덕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릴 뻔하지만 이를 악물고 섭니다. 울면 더 조롱당할 걸 알아요. 한순덕은 휴대전화를 꽉 쥐고 오래전부터 적어둔 번호 하나를 누릅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2번이나 잘못 눌렀지만 3번째에 겨우 제대로 눌렀어요. 통화가 연결되자 한순덕은 떨리는 숨을 삼키고 단 한 줄만 말해요. 오태준, 강도윤이 피투성이로 찍혔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한순덕이 평생 삼켜온 분노와 절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오태준은 합참 상황실에서 보고서를 보다가 한순덕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얼굴빛이 바뀝니다. 오태준은 보고서를 덮으며 지금 어디냐고 물었지만 한순덕은 이미 전화를 끊은 뒤였어요. 오태준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잠시 숨을 고릅니다. 한순덕이라는 이름 석자가 오태준 가슴에 얼마나 무겁게 박혀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오태준이 소위 시절 전방에서 총상을 입고 쓰러졌을 때 한순덕이 군 병원까지 찾아와 밤새 간호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순덕은 그때 오태준은 꼭 살아야 한다고 말하며 손을 잡아줬죠. 그런데 오태준이 바로 움직이기도 전에 문제부대 윤성문 대령은 이미 덮는 순서를 알고 있었어요. 그 부대는 평소에도 사고를 사건으로 만들지 않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윤성문은 집무실에서 소대장과 행정관을 불러 말해요. 의무대 기록, 훈련 중 사고로 맞춰. 사진 유출 경로부터 막아. 행정관은 머뭇거리며 의무대 군의관이 기록을 이미 남겼는데요 라고 하자 윤성문은 단칼에 끊어요. 군의관? 그쪽도 줄 세우면 됩니다. 윤성문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며 다시 말했어요. 이번 달 인사평가 기간이니까 다들 알아서 하시죠. 소대장은 고개를 숙이며 나갔지만 복도를 걸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소대장도 알고 있었어요. 이 부대에서 문제를 키우면 자기도 같이 나가리라는 걸요. 행정관은 의무대로 향하며 생각했어요. 또 이러는구나. 또 덮는구나. 행정관은 이미 몇 번이나 같은 일을 해왔거든요. 서류를 고치고 기록을 지우고 사람들 입을 막는 일을요. 내무실은 더 지독했습니다. 강도윤이 실려나간 뒤 남은 병사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입 맞추기를 시작해요. 강도윤이 먼저 덤볐대. 원래 성격이 예민하대. 문제 일으키면 우리가 다 같이 나가리야. 이 말들이 칼처럼 돌아다녔어요. 피해자는 어느새 가해자가 되고 가해는 부대 분위기가 돼요. 병사 하나가 근데 강도윤 얼굴 진짜 심했는데 라고 말하려다 옆에 있던 고참이 눈을 부라리며 닥쳐라고 하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무실 공기는 무거웠고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상급부대에서 내려오는 전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외부 감사를 막아야 하는 라인이었어요. 윤성문은 그 전화를 받고 더 확신했습니다. 이번 달 국방 예산 관련해서 시끄러우니까 사건 키우지 마십시오. 전화 너머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윤성문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죠. 부대가 정치와 붙어 있다는 느낌이 여기서 확 나요.
국회 쪽 행사에 간부들이 동원처럼 불려다니고 그 대가로 누군가는 진급과 자리, 누군가는 물자 계약을 챙기는 구조였습니다. 병사들에겐 그게 다 말도 안 되는 세상이지만 위에는 그게 생활이에요. 군수 창고에서는 물자가 이상하게 빠져나갔어요. 방한 장갑이 사라지고 새 전투화가 없어지고 난방유가 모자랐습니다. 병사들은 손이 얼어도 참고 난방이 약해도 참고 그걸 군대니까로 삼켰어요. 그런데 간부 내무실 쪽에서는 술자리 냄새가 새어나오고 회식비 영수증은 교육비로 둔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병사가 창고 앞을 지나다 트럭이 물건을 싣고 나가는 걸 봤는데 다음 날 물어보니 훈련 물자라고만 했어요. 병영 부조리, 군수비리, 정치 줄타기, 은폐 체계가 한 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의무대 군의관 김현우는 강도윤 얼굴을 직접 보고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반복된 폭력의 흔적이었죠. 김현우는 의료 기록을 있는 그대로 남기려 하지만 행정관이 와서 서류를 빼앗으려 했어요. 군의관님, 이 기록은 좀 수정해야 합니다. 김현우는 왜요? 라고 물었지만 행정관은 대답하지 않고 서류를 가져가려 했습니다. 김현우는 속으로 분노하면서도 겉으로는 조용히 다른 봉투 하나를 챙겼어요. 강도윤에게서 나온 낯선 물건, 그리고 사진 파일 원본이었습니다. 김현우는 생각했어요. 이 부대는 사실을 싫어한다. 그러면 사실은 밖으로 나가야 한다. 한편 윤성문은 강도윤을 징계 대상으로 올리려 했습니다. 면회도 차단하고 연락도 차단하고 모든 출구를 막았어요. 바깥에서 한순덕은 또 한 번 위병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한순덕이 땅만 보고 물러서지 않았어요. 한순덕은 전화번호 목록을 펼쳤습니다. 번호가 하나가 아니었어요. 한순덕은 낮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빚 갚을 사람들 다 들으라. 전화는 여러 곳에서 동시에 울렸습니다. 원스타, 투스타, 그리고 쓰리스타. 한순덕은 전화번호 목록을 펼쳐놓고 하나씩 눌렀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번호를 누르는 손길은 정확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를 받은 건 원스타 김태식이었어요. 김태식은 한국 전쟁 때 한순덕이 숨겨준 고아 출신이었습니다. 한순덕이 김태식, 빚 갚을 때라고 말하자 김태식은 어머니,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한순덕은 짧게 상황을 설명했고 김태식은 지금 갑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전화를 받은 건 투스타 박영철이었어요. 박영철은 한순덕이 IMF 때 밥을 먹여 살린 사람이었습니다. 박영철은 당시 가족을 잃고 거리를 헤매다 한순덕 식당 앞에서 쓰러졌었죠. 한순덕은 박영철을 일으켜 세우고 밥을 주고 일자리를 찾아줬어요. 박영철은 그때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한순덕 어머니, 명령하십시오. 박영철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전화. 여기서 진짜 반전이 들어갑니다. 쓰리스타 백준서였어요. 백준서는 한순덕의 전 남편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준서는 한순덕이 친어머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백준서의 아버지는 알코올과 도박으로 가정을 망가뜨렸고 집은 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백준서가 어릴 때 가장 또렷한 기억은 밤중에 아버지가 문을 걷어차고 들어오던 소리와 한순덕이 아이를 등 뒤로 감싸던 손이었어요. 한순덕은 백준서를 살리기 위해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그 집에서 더 있으면 부서질 것 같아서요. 이혼 후에도 한순덕은 완전히 떠나지 않았어요. 숨어서 학비를 내고 밥을 보내고 위험한 날에는 먼발치에서 지켜봤습니다. 백준서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자네 학비는 누가 내는지 아느냐고 물었을 때였죠. 백준서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한순덕이 모든 걸 댔다는 걸요. 그래서 백준서는 늘 마음 한구석이 썩어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남은 대가로 어머니가 무너졌다. 백준서는 지금 3스타 자리까지 올라오는 동안 한순덕이 남몰래 도와준 순간들을 잊지 못했어요. 장교로 처음 임관할 때 낡은 지갑 속에서 나온 돈, 유학 포기하려던 날 도착한 봉투, 인사에서 밀릴 뻔한 순간 누군가 보이지 않게 길을 터준 흔적. 백준서는 그게 한순덕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순덕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백준서를 지켰지만 절대 앞에 나서지 않았어요. 한순덕 전화가 울리자 백준서는 숨도 고르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백준서입니다. 지금부터 백준서가 움직입니다. 백준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침착했던 백준서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순덕은 백준서 미안하다라고 말했지만 백준서는 어머니 사과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백준서가 어머니를 지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백준서는 단순히 도와드리겠다가 아니었습니다. 백준서는 헌신했어요. 죄책감이 그를 밀어붙였습니다. 이번엔 어머니가 숨어서 버티지 않게 하겠습니다. 백준서는 작전처럼 움직였어요. 현장 통제 라인, 수사 라인, 감사 라인을 한 번에 묶었습니다. 백준서는 즉시 합참에 연락을 넣고 헌병수사대에 지시를 내렸어요. 해당 부대 모든 기록 확보, 외부 유출 차단, 은폐 시도 일체 불허. 백준서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별들이 하나둘 한순덕 호출에 응했습니다. 이 별들은 혈연이 아니라 한순덕이 전쟁 직후 살려낸 사람들 혹은 인생의 바닥에서 밥 한 그릇으로 버틴 사람들이었어요. 한순덕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김태식은 동부전선 지휘관들에게 연락을 돌렸고 박영철은 군수감사팀을 소집했어요. 그들은 모두 한순덕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태준도 움직였습니다. 오태준은 내시지만 오늘만큼은 계급이 아니라 빚으로 움직였어요. 오태준은 합참 상황실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말했습니다. 해당 부대 즉시 통제, 외부 접촉 일체 차단, 감사 및 수사 동시 진행.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은 오태준 표정을 보고 긴장했어요. 오태준은 평소 온화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오태준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결국 별 13개가 같은 방향으로 정렬됐습니다. 이 부대는 단순 처벌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백준서는 작전 지도를 펼쳐놓고 말했어요. 부대 전체를 포위합니다. 통신 차단, 출입 통제, 기록 확보,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듭니다. 김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합니다라고 말했고 박영철은 군수 물자, 기록부터 뒤집겠습니다라고 덧붙였어요. 오태준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순덕 어머니가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게 만듭니다. 부대 정문 앞에 차들이 도착했습니다. 새벽 6시, 아직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시각이었어요. 검은색 승용차 5대가 일렬로 늘어서 멈췄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별을 달고 있었습니다. 위병소는 처음엔 정기 점검인가 싶다가 출입 통제 명령이 떨어지자 공기가 바뀌었어요. 위병소에 있던 헌병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제까지 한순덕을 조롱하던 그 헌병들이었죠. 백준서가 가장 먼저 위병소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백준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위병 명부를 펼쳤어요. 어제 근무했던 헌병들 이름을 하나씩 확인하며 손가락으로 짚어나갔습니다.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따로 조사합니다. 헌병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도 못했어요. 백준서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조롱한가? 오늘 다 받아라. 통신실부터 봉인됐습니다. 헌병 수사관 박미선이 통신 장비를 확보하며 말했어요. 지금부터 여기서 움직인 사람 전부 기록으로 남습니다. 박미선은 통신 로그를 열어 삭제 흔적을 추적했어요. 누군가 새벽 4시에 파일을 지우려 했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미선은 그 기록을 복구하며 이미 늦었다고 중얼거렸어요. 외부 전송 흔적도 보존됐고 내부 메신저 대화 기록도 모두 확보됐습니다. 윤성문은 뒤늦게 사태를 알아차리고 집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윤성문은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복도에 서 있는 별들을 보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윤성문은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태준이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강도윤은 어디 있나? 윤성문은 의무대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오태준은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어요. 오태준은 백준서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도망길부터 막아. 백준서는 즉시 지휘 체계를 끊어버렸어요. 부대 모든 출입구에 헌병이 배치됐고 통신망이 차단됐습니다. 휴대전화 신호도 교란됐어요. 부대는 살아있는 채로 포위됐습니다. 병사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수군거렸지만 간부들은 상황을 직감했어요. 이번엔 진짜구나. 윤성문은 급히 상급부대에 전화를 걸려 했지만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윤성문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때 백준서가 윤성문 앞에 섰습니다. 윤성문 대령, 지금부터 모든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의무대 기록, 훈련 일지, 행정문서, 군수장부. 하나도 빠짐없이. 윤성문은 무슨 권한으로 이러십니까? 라고 항변했지만 백준서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합참 직접 명령입니다. 행정관은 서류를 챙기려다 손이 떨려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박미선이 서류를 주우며 하나씩 확인했어요. 의무대 기록이 수정된 흔적, 출입 기록이 누락된 부분, 회식비가 교육비로 둔갑한 영수증. 박미선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부대입니까? 범죄 조직입니까? 내무실도 수색됐습니다. 병사들은 침대 위에 앉아 긴장한 채 기다렸어요. 수사관들이 내무실 구석구석을 뒤지며 물건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때 침대 밑에서 낯선 물건이 나왔어요. 쇠파이프, 강목, 그리고 피가 묻은 군화. 수사관은 그걸 들고 나오며 이게 뭡니까라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사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처벌용입니다. 수사관은 처벌용? 이라고 되물었고 병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태준은 의무대로 향했습니다. 의무대 문을 열자 강도윤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강도윤 얼굴은 사진보다 더 심했습니다. 눈가의 피멍은 검푸르게 변했고 입술은 터져서 딱지가 앉아 있었어요. 턱 아래 자국은 마치 누군가 목을 조른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오태준은 강도윤을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쥐었습니다. 군의관 김현우가 오태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폭행이 아닙니다. 반복된 학대의 흔적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어쩌면 한 달 넘게 지속된 것 같습니다. 오태준은 왜 진작 보고하지 않았나라고 물었고 김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묵살됐습니다. 김현우는 봉투 하나를 꺼내 오태준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원본 기록입니다. 제가 따로 보관했습니다. 오태준은 봉투를 열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기록 안에는 강도윤이 의무대를 방문한 날짜가 7번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단 한 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두 지워졌거나 수정됐어요. 오태준은 기록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 부대는 끝났다. 백준선은 윤성문을 다시 불렀습니다. 강도윤을 때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윤성문은 모릅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백준선은 웃지 않았어요. 모른다? 대령이 자기 부대에서 일어난 일을 모른다? 윤성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백준선은 차갑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내무실 병사 전원 개별 조사합니다. 한 명씩 따로따로. 누가 먼저 말하나 보겠습니다. 병사들은 하나씩 조사실로 불려갔습니다. 처음엔 모두 입을 다물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도윤이 먼저 맞은 건 아닙니다. 저희가 때렸습니다. 그 병사는 울먹이며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저희도 안 때리면 저희가 맞았습니다. 선임들이 간부들이 그렇게 하라고. 조사가 깊어질수록 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강도윤 폭행은 몇 명의 일탈이 아니었어요. 내무실 부조리의 끝판이었습니다. 병사들 진술이 하나씩 쌓이면서 부대 안에 비공식 처벌조가 존재했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건 선임병 몇이 아니라 간부의 묵인 혹은 지시 아래 굴러갔습니다. 말 안 듣는 병사를 꺾는 방식, 민원을 막는 방식, 비리 냄새를 잡아먹는 방식이 바로 폭력이었어요. 박미선은 병사 하나를 따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병사는 이등병 김민수였는데 손톱을 뜯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저도 강도윤처럼 맞았습니다. 매일 밤 불침번 서고 나면 선임들이 불러서 강목으로 김민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소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소대장은 말했어요. 너도 이제 때리는 쪽이 되든지 아니면 계속 맞든지 선택해라. 김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박미선은 기록을 남기며 물었습니다. 소대장이 직접 지시했습니까?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소대장뿐만 아니라 행정관도 알고 있었습니다. 행정관은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부대가 조용하다고, 민원이 안 들어온다고 박미선은 펜을 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군대입니까? 김현우가 확보한 원본 기록이 나오면서 윤성문이 숨겨온 조작이 벗겨졌습니다. 의무 기록 수정 흔적, 출입 기록, 누락, 회식비와 교육비의 뒤섞임, 군수 물자 장부의 공백. 김현우는 오태준에게 또 다른 파일을 건넸어요. 이건 군수 물자 관련 기록입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방한 장갑 200벌이 사라졌습니다. 장부에는 훈련 소모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훈련에 쓴 건 50벌도 안 됩니다. 오태준은 파일을 넘기며 얼굴을 굳혔습니다. 나머지 150벌은? 김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릅니다. 하지만 행정관 차 트렁크에서 군용 물품이 나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오태준은 즉시 박미선에게 지시했습니다. 행정관 차량 압수, 군수 창고 전체 조사, 그리고 정치 라인과 이어진 흔적이 등장했습니다. 윤성문 휴대전화에서 복구된 통화 기록 안에 사건 키우지 말아라는 말이 문자가 아니라 통화로 남아 있었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상급부대 참모였고 그 참모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연결된 인물이었습니다. 박미선은 통화 기록을 재생하며 들었어요. 윤 대령, 이번 달 예산심의 기간이니까 조용히 넘어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윤성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박미선은 재생을 멈추고 오태준을 봤습니다.
이거 보고 올라가야 합니다. 오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참 직보합니다. 정치 개입 정황까지 포함해서 부대가 정치의 그늘 아래에서 조용히 썩는 방식을 배운 거였습니다. 병사들은 소모품처럼 갈아넣고 문제는 덮고 그 대가로 예산과 진급을 챙기는 구조였어요. 강도윤은 의무대 침대 위에서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한순덕이 옆에 앉아 있는 걸 보자 강도윤은 눈물을 흘렸어요. 한순덕은 강도윤 손을 꽉 잡으며 강도윤아, 할머니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강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순덕 오지 말랬잖아, 창피하잖아. 그 말에 한순덕 심장이 주저앉았습니다. 한순덕은 강도윤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강도윤이 잘못한 거 없다. 아무것도 잘못 안 했다. 강도윤은 고개를 돌리며 울었습니다. 한순덕은 가난해서 강도윤이 부대에서 무시당했어. 한순덕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게 강도윤 잘못이냐? 그게 한순덕 잘못이냐? 잘못한 건 저놈들이다. 김현우는 강도윤을 진찰하며 한순덕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강도윤은 회복할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회복합니다. 한순덕은 고개를 숙이며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김현우는 강도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조사실에서는 계속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한 병사가 말했어요. 강도윤은 처음엔 참았습니다. 맞아도 참고 욕먹어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도윤이 한순덕 할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가 시장에서 나물 파신다고, 돈이 없어서 면회를 자주 못 온다고. 그 말을 들은 선임이 비웃었습니다. 거지 할매 손주네. 그때부터 강도윤을 더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박미선은 기록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그 선임은 누구입니까? 병사는 이름을 댔고 박미선은 즉시 그 선임을 불렀습니다. 선임은 조사실에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미선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때렸습니까? 선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박미선은 다시 물었습니다. 왜 강도윤 할머니를 조롱했습니까? 선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맞고 자랐습니다. 부대에서도 맞았고요. 그러다 보니 때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박미선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하다? 사람을 때리는 게 당연하다고? 선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태준은 윤성문을 다시 불렀습니다. 윤성문 대령,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십시오. 윤성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오태준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몰랐다? 대령이 자기 부대에서 일어나는 일을 몰랐다? 그럼 대령은 뭐하러 여기 있었습니까? 윤성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태준은 계속 말했어요. 윤성문 대령, 당신은 부대를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부대를 썩혔습니다. 병사들을 지켜야 할 사람이 병사들을 갈아 넣었습니다. 백준서는 한순덕을 따로 불렀습니다. 부대 밖 작은 면회실이었어요. 백준서는 계급을 내려놓고 아들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순덕은 백준서를 보며 놀랐어요. 백준서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백준서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백준서가 여기까지 온 건 어머니 덕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늘 숨었습니다. 왜 숨어야 했습니까? 한순덕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백준서가 다치면 안 되니까. 그 한마디가 백준서를 무너뜨렸어요.
백준서는 눈을 감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피가 날 것 같았지만 백준서는 참았어요. 어머니는 백준서 때문에 이혼하셨습니다. 백준서 때문에 평생 숨어 사셨습니다. 백준서 때문에 백준서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순덕은 백준서 손을 잡았어요. 백준서야, 그건 백준서 잘못이 아니다. 한순덕이 선택한 거다. 백준서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행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혼자였고, 늘 가난했고, 늘 사람들 뒤에 숨어 계셨습니다. 한순덕은 백준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한순덕은 백준서가 살아있으면 그걸로 충분했다. 백준서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백준서는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늘 뒤에 계셨습니다. 백준서 학비를 대면서도 이름을 남기지 않으셨고 백준서가 힘들 때 도와주시면서도 얼굴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백준서는 목이 메어 말을 멈췄어요. 한순덕은 백준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한순덕은 그걸로 충분했다. 백준서가 잘 사는 걸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백준서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준서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니,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백준서가 어머니를 숨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한순덕은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백준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백준서를 믿어주십시오. 백준서는 윤성문을 다시 불렀습니다. 윤성문은 이제야 무릎 꿇고 살려달라 했지만 백준서는 차갑게 말했어요. 한순덕이 살아온 인생을 조롱한가? 오늘 다 내십시오. 윤성문은 백준서 장군, 제발라고 애원했지만 백준서는 듣지 않았습니다. 윤성문 대령, 당신은 한순덕 할머니가 위병소 앞에서 무릎 꿇는 걸 봤습니까? 당신 부하들이 한순덕 할머니를 조롱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윤성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백준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몰랐을 겁니다. 신경도 안 썼겠죠. 하지만 한순덕 할머니는 새벽 첫 차를 타고 왔습니다. 손주 얼굴 한번 보려고. 그런데 당신 부하들은 한순덕 할머니를 개 취급했습니다. 비닐봉지를 발로 찼고 할머니를 비웃었습니다. 백준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게 군인입니까? 그게 대한민국 국군입니까? 윤성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준서는 윤성문을 보며 말했어요. 백준서는 처벌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구조를 끊겠습니다. 이 부대가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갈아넣지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백준서는 오태준을 봤습니다. 오태준 장군, 이 부대를 해체 수준으로 뒤집어야 합니다. 오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의합니다. 백준서는 합참에 직접 보고를 올렸습니다. 해당 부대는 조직적 폭력, 군수비리, 정치 개입 정황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단순 처벌로는 재발을 막을 수 없습니다. 부대 운영 방식 자체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합참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됐고 국방부 장관까지 보고가 올라갔어요. 백준서는 내무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긴장한 채 앉아 있었어요. 백준서는 병사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피해자입니다.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백준서는 여러분을 단순히 처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누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밝히겠습니다. 병사들은 백준서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한 병사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살고 싶었습니다. 맞지 않고 살고 싶었습니다.
백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압니다. 백준서도 압니다. 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을 때려도 되는 이유는 아닙니다. 병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준서는 계속 말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누가 시켰는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왜 막지 못했는지 모두 말해야 합니다. 병사들은 하나씩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병사는 소대장이 직접 지시했다고 했고, 어떤 병사는 행정관이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다고 했어요. 어떤 병사는 안 하면 우리도 맞았다고 울며 말했습니다. 백준서는 모든 진술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밤이 깊어지자 백준서는 한순덕을 다시 찾았습니다. 한순덕은 강도윤 병실 밖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백준서는 한순덕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강도윤은 회복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대는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한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준서야, 고맙다. 백준서는 한순덕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백준서가 진작 어머니를 지켰어야 했는데 늦었습니다. 한순덕은 고개를 저었어요. 백준서는 잘했다. 충분히 잘했다. 백준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숨지 마십시오. 백준서가 지키겠습니다. 부대는 해체 수준으로 뒤집혔습니다. 윤석무는 직무정지 명령을 받고 즉시 구속수사에 들어갔어요. 윤석무는 수갑을 차며 억울합니다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은폐 가담자들도 하나씩 분리됐어요. 소대장, 행정관, 그리고 처벌조에 가담했던 선임들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비공식 처벌조에 끌려 들어갔던 병사들의 진술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하면 우리도 맞았습니다. 선임들이 너도 같이 해야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도윤을 때렸습니다. 그 병사는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울었어요. 강도윤이 쓰러질 때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면 제가 당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또 다른 병사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날 밤 저를 불러서 강목으로 종아리를 20대 맞았습니다. 다음 날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소대장이 와서 말했습니다. 다음엔 내 차례다. 때리든지 맞든지 선택해라. 그 병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는 비겁했습니다. 박미선은 이 진술들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군대인가? 이게 나라를 지키는 곳인가? 박미선은 기록을 정리하며 오태준에게 보고했어요. 오태준 장군님, 이 부대는 조직 자체가 범죄 집단입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모두 공범입니다. 오태준은 보고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벌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이 부대의 운영 방식을 뿌리째 바꾸겠습니다. 오태준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감사 라인은 물자 계약부터 뜯어라. 수사 라인은 폭행부터 윗선 개입까지 파고들어라. 인권 라인은 내무실 문화까지 재구성하라. 각 라인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감사 라인은 군수 창고를 열고 장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방한 장갑 200벌이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전투화 300켤레, 난방유 500리터가 장부에서 누락돼 있었어요. 감사관 하나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착오가 아닙니다. 조직적 횡령입니다. 감사관은 행정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책상 서랍에서 영수증 뭉치를 발견했어요. 영수증에는 교육비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술집과 식당 영수증이었습니다. 한 영수증에는 50만 원짜리 양주값이 적혀 있었어요.
감사관은 영수증을 들고 행정관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교육비입니까? 행정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사 라인은 폭행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강도윤이 처음 맞은 건 입대 3개월 차였어요.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이 이어졌고 강도윤은 의무대를 7번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단 한 번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수사관은 의무대 군의관을 불러 물었습니다. 왜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군의관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행정관이 지우라고 했습니다. 안 지우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했습니다. 수사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의사입니다. 환자를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기록을 지웠습니다. 군의관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저도 여기서 살아야 했습니다. 수사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살기 위해 환자를 버렸습니까? 인권 라인은 내무실 문화를 조사했습니다. 내무실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었어요. 후임은 선임 앞에서 웃으면 안 되고 선임이 부르면 무조건 뛰어가야 하고 선임 말에 반박하면 안 됐습니다. 한 병사가 말했어요. 선임이 물 떠와라고 하면 무조건 30초 안에 떠와야 했습니다. 늦으면 맞았어요. 또 다른 병사가 말했습니다. 선임이 얼차려 받아라고 하면 이유도 모른 채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고 물으면 더 맞았어요. 인권조사관은 기록을 남기며 말했습니다. 이건 군대가 아니라 감옥입니다. 아니, 감옥보다 못합니다. 조사관은 내무실 구조까지 문제 삼았어요. 침대가 너무 좁고 사물함이 너무 작고 환기가 안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이 어떻게 견딥니까? 조사관은 즉시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사이다는 윤석문이 무너지는 장면이었지만 진짜 통쾌함은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구조 자체가 박살나는 것이었어요. 백준서는 합참에 최종 보고를 올렸습니다. 해당 부대는 전면 재편이 필요합니다. 간부 전원 교체, 내무실 문화 재구성, 인권 교육 의무화, 외부 감시 체계 도입. 이 모든 걸 시행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합참은 백준서 보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말했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닙니다. 구조적 문제입니다. 국방부는 정군 차원에서 병역 문화를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고 장관은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부대 안에서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했고 간부들이 교체됐어요. 내무실에는 CCTV가 설치됐고 병사들에게 인권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외부 상담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병사들과 면담했어요. 한 병사가 상담사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바뀔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믿어집니다. 강도윤은 의무대에서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한순덕은 매일 병실을 찾아왔고 강도윤 손을 잡아줬어요. 강도윤은 어느 날 한순덕에게 말했습니다. 한순덕, 강도윤은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한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도윤은 반드시 다시 걸을 거다. 그리고 한순덕이랑 같이 장터도 갈 거다. 백준서는 부대 밖에서 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백준서는 한순덕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입니다. 시간이 지나 강도윤은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상처는 남고 기억도 남았어요. 강도윤은 처음엔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다리가 떨렸고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순덕은 매일 병실에 와서
강도윤 손을 잡아줬습니다. 강도윤아, 천천히 가자. 한순덕이 옆에 있다. 강도윤은 한순덕 손을 잡고 조금씩 걸음을 옮겼어요. 첫날은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다음 날은 화장실에서 복도까지, 그 다음 날은 복도 끝까지. 강도윤은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강도윤은 병실 창문 밖을 보며 한순덕에게 말했어요. 한순덕, 강도윤은 한순덕이 창피합니다. 한순덕은 강도윤을 보며 고개를 세게 저었어요. 왜 창피하냐? 강도윤이 뭘 잘못했냐? 강도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한순덕은 가난해서 강도윤이 부대에서 무시당했어요. 할머니 손주라서, 거지 할매 손주라서 강도윤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한순덕은 강도윤을 꽉 안았어요. 강도윤아, 그건 강도윤 잘못이 아니다. 한순덕 잘못도 아니다. 잘못한 건 저놈들이다. 사람을 가난으로 판단한 저놈들이 잘못한 거다. 한순덕은 강도윤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한순덕은 강도윤이 살아있는 게 자랑이다. 강도윤이 숨쉬고 있는 게 자랑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강도윤은 한순덕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모두 쏟아져 나왔어요. 한순덕은 강도윤을 안은 채 같이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병실 밖에서 김현우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현우는 생각했어요. 이 할머니와 손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며칠 뒤 강도윤은 처음으로 병실 밖을 걸었습니다. 한순덕이 강도윤 팔을 잡아주며 천천히 걸었어요. 강도윤아, 천천히. 서두르지 마. 강도윤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강도윤은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보였고 나무가 보였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도윤은 그제야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모든 사건이 끝난 뒤 백준서는 한순덕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백준서는 어머니가 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까봐 일부러 멀찍이 섰어요. 병원 복도 끝, 창문역. 백준서는 그곳에 서서 한순덕이 강도윤 손을 잡고 걸어 나오는 걸 지켜봤습니다. 한순덕은 여전히 낡은 손바지를 입고 있었고 강도윤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백준서는 그 모습을 보며 경례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고개만 숙였습니다. 백준서는 속으로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는 숨지 마십시오. 백준서가 늘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겠습니다. 백준서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백준서는 닦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한순덕을 바라봤습니다. 한순덕은 백준서를 보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걸음이 가벼웠어요. 한순덕은 다시 장터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솜조끼를 입고 여전히 나무를 팔았어요. 세상이 한순덕을 영웅으로 떠받들지 않아도 한순덕은 현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순덕은 장터 한쪽에 자리를 펴고 앉아 나무를 다듬었어요. 손님들이 지나가며 한순덕을 봤지만 아무도 한순덕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몰랐습니다. 한순덕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나무를 팔고 돈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한순덕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순덕은 더는 누군가에게 밟히지 않았어요. 누군가 한순덕을 무시하려 하면 한순덕은 고개를 들고 그 사람을 똑바로 봤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하세요. 그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들은 한순덕 눈빛을 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도윤도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도윤은 제대 후 한순덕과 같이 살기로 했어요.
강도윤은 장터에서 한순덕을 도우며 나무를 다듬고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어요. 강도윤은 손님에게 나무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처럼 밝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한순덕과 강도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란히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강도윤이 한순덕에게 물었습니다. 한순덕, 행복하세요? 한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도윤이 옆에 있으니 행복하다. 강도윤은 한순덕 손을 잡았습니다. 강도윤도 행복합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슬프지만 담담하게, 지혜롭게 같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한순덕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늘 행복할 순 없다. 하지만 강도윤과 같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부대 울타리방 아무도 모르게 백준서의 차가 잠깐 멈췄습니다. 백준서는 차 안에서 장터 방향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한순덕과 강도윤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백준서는 창문을 아주 조금 내리고 말했어요. 백준서는 늘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겠습니다.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한순덕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바람이 덜 차가웠습니다. 한순덕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백준서도 잘 지내겠지. 건강하겠지. 한순덕은 강도윤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강도윤아, 집 가자. 강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한순덕. 두 사람은 석양을 등지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어요. 한순덕과 강도윤은 서로를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여전히 힘들었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순덕과 강도윤은 오늘도 내일도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